비숍의 기행문에는 그녀가 접한 자연의 아름다움이라든지 만난 풍물이나 사람들에 대한 상세한 묘사가 많지만 여기서는 그 중에서 먼저 당시의 경제 및 사회 상황을 보여주는 것을 중심으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행지를 어떤 교통편으로 이동하였는지를 보겠습니다. 비숍은 일본의 나가사키에서 배를 타고 부산까지 이동하였습니다. 부산에서 제물포로 갈 때에도 배로 3일 걸려 이동하였고 나중에 원산에서 다시 부산으로 이동할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때의 3편은 모두 일본의 일본 유센이라는 해운회사가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즉 1884년까지만 해도 나가사키에서 부산을 거쳐 블라디보스톡으로 가는 선편이 5주에 한 번, 부산을 거쳐 제물포로 가는 선편은 한 달에 한 번 운행되었는데 이제는 하루도 빠짐없이 크고 작은 증기선들이 부산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사진은 비숍이 찍은 제물포의 모습입니다. 비숍은 여행할 때 카메라를 들고 다녔습니다. 7.3kg나 하는 세 발 달린 카메라와 1.8kg의 손카메라와 그에 딸린 기구들입니다. 제물포에 도착한 비숍이 서울로 이동할 때에는 배로 이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물포와 마포 간에 증기 연락선을 설치한다는 논의가 있었지만 물이 얕은 곳이 있어 실현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은 아직 개통되지 않았습니다. 영국 총영사가 제물포까지 마중을 나왔는데 비숍은 6명의 가마꾼이 드는 가마를 타고 7시간 걸려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총영사는 가마꾼이 끄는 조랑말을 타고 이동했습니다. 길은 종종 깊게 파인 진흙 웅덩이가 나왔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길이 없는 곳으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비숍이 한강을 거슬러 올라가 남한강이나 북한강 주변의 마을을 답사하였는데 그때에는 나룻배로 이동하였습니다. 지방의 도로에 관한 비숍의 설명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나레이션 들어옵니다. 말을 타거나 터덜터덜 걷거나 어느 경우든 1시간에 4.8km 이상을 갈 수 없는 한국의 도로는 거의 이름이 붙어 있지 않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도로가 거의 없어서 여름에는 먼지 자욱한 길, 겨울에는 눈 녹은 진창길이 되는데 그나마 청소하거나 보수하지 않아 길 표면은 매우 울퉁불퉁하고 돌출한 돌멩이가 많다. 대부분의 경우 도로는 말과 사람의 통행에 의해 발자국이 나서 어느 정도에 이르면 길이라는 것이 인정되는 그런 수순을 밟고 있었다. 많은 겨울에는 다리가 없고 다리가 있어도 통나무에 나뭇가지를 얽어놓은 정도였다. 심지어는 서울의 중앙으로 통하는 6대로까지도 다리의 상태가 부실하여 마부가 말에서 내려 다리가 중량을 지탱할 수 있는지를 서너 걸음 앞서 걸으며 확인하면서 건너간다. 내가 광범하게 체험한 바에 따르면 교통의 불편이 한국의 발전에 커다란 장애임에 틀림이 없다. 비숍이 한국 땅을 처음 밟은 것은 부산의 계양장에 있는 외국인 거류지였습니다. 비숍의 묘사에 따라 그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그곳은 중요한 영사관들, 은행들, 많은 일본식 상점들과 다양한 영국 또는 일본식 주택들이 언덕과 바다 사이를 빽빽이 들어찬 꽤 아름다운 마을이다. 거기에 견고한 옹벽과 제방이 있으며 자치당국의 비용으로 도로가 건설되고 배수시설과 점등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개별 가구당 현금 100푼씩 할당해서 징수한 자금으로 상수도가 가설되었다. 사람들은 이제 깨끗한 물이 풍부하게 공급되면 빈번했던 유행성 콜레라가 끝나기를 바라고 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도시 위쪽에 급속히 채워지고 있는 일본군의 군인 묘지였다. 어느 면으로 보나 부산의 거주지는 일본풍이다. 5,508명의 일본 인구 이외에도 8,000명에 달하는 일본인 어부들의 유동인구가 존재한다. 일본 총영사관은 세련된 유럽식 가옥에 기거하고 있다. 금융기관으로 제1은행이 들어와 있고
우편 전신 업무 또한 일본인들에 의해 갖추어졌다. 일본인은 거주지를 청결하게 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는 알려져 있지 않은 산업을 들여오기도 하였다. 기계를 이용한 탈곡과 정미업, 고래잡이, 어분비료 제조업 등이 그것이다. 이에 대해 조선인이 거주하는 곳은 부산의 구시가지였으며 외국인이 거주하는 신시가지와 뚜렷한 대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비숍의 묘사에 따르면 부산 구시가지의 좁은 거리는 초라한 오두막집들로 채워져 있었다. 그 오두막집들은 창문이 없는 진흙으로 된 담벽과 집으로 된 지붕의 깊숙한 처마를 가졌다. 모든 벽에는 지상으로부터 60cm 정도 되는 높이에 굴뚝의 역할을 하는 검은 연기 구멍이 나 있었다. 오두막집 바깥에는 고체와 액체의 쓰레기들이 버려진 불규칙한 도랑이 나 있었다. 좁고 먼지 많은 구불구불한 거리를 따라 상품들이 땅바닥에 무더기로 놓여 있었다. 물건을 흥정하는 소리가 드높고 물건값을 깎느라 많은 시간이 낭비되는데 팔릴 때에는 원래 불리어진 값의 10분의 1도 못 미치기 일쑤였다. 라고 하였습니다. 부산에 대해 살펴본 외국인과 조선인 거주지의 대비되는 모습은 제물포와 원산의 개항장에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물포에 관한 묘사를 좀 더 인용해 보겠습니다. 일본인 거주지는 서울로 가는 큰 길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었고 조선인의 마을은 그 바깥에 위치한다. 영국 교회가 서 있는 언덕 아래로부터 그 언덕을 타고 오르며 더러운 새길을 거쳐 닿을 수 있는 모든 암층 위에 조선인들의 토막이 꽉 들어차 있다. 이 도시의 6,700명의 주민들, 더 정확히 말해 그중 절반가량의 남자들은 늘 움직이고 있었다. 좁은 길을 항상 의관을 갖추고 어슬렁거리면서 겉으로는 아무런 일도 하는 것 같지 않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곳은 1달러에서 많아야 20달러 정도의 재고품을 갖춘 상설 점포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부산의 구시가지와 다를 바 없다. 소액의 거래에도 흥정하는 데 1시간 넘게 쓰면서도 사업이 유지되고 있는 듯하다. 외국인 거주지에서 조선인들은 주로 짐꾼으로 일하며 그들의 나무지게로 엄청난 무게의 짐을 운반하는 일로 생활하는 것 같다. 개항장의 외국인 거주지가 형성된 것은 조선이 개항하면서 일본을 비롯한 외국과 맺은 불평등 조약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관련 조항을 간략히 보충 설명해 두고자 합니다. 먼저 조선 정부가 1876년에 일본과 맺은 강화도 조약에는 부산, 나중에 제물포와 원산이 추가되어 개항하고 부두로부터 동서남북 10리의 범위 내에는 일본인의 자유로운 통행과 통상, 일본 화폐 유통이 가능하였고 토지를 임차하여 가옥을 지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인이 죄를 범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을 경우에는 일본 법률에 의거하여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를 영사재판권이라고 하였는데 조선 내에 치해법권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점에서 조선의 주권이 제약되고 있어 불평등 조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개항장의 외국인 거주지가 압도적 다수인 일본인을 중심으로 자치단체가 만들어지고 마치 리틀 저펜과 같은 사회가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사정으로 인한 것입니다. 비숍이 방문했던 것은 개항 후 20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인데 외국인 거주지와 구례의 조선 사회 간의 대비가 뚜렷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1882년에 조선과 청국이 맺은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은 더욱 심각한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1882년 이모군란으로 민씨 정권이 무너질 위기에 빠지자 민비가 청국에 파병을 요청했고 청군의 도움으로 정권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속에서 맺어진 조약이었으며 거기에 조선이 청의 속방임을 명시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청국의 취해법권이 강화도 조약보다 더욱 강화되었고 청국 상인이 개항장 이외에 양화진과 서울에서의 통상도 허용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청국 상인의 통상에서 유리한 위치에 올라서게 되었고
앞서 진출한 일본 상인과의 경쟁이 격화되었습니다. 이 조약은 청국이 청일전쟁에서 패하면서 폐기되게 됩니다. 그 외에도 미국, 영국, 독일과의 통상조약이 맺어졌으며 앞서 이루어진 불평등 조약의 내용이 대체로 이어졌습니다. 다시 비숍의 여행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비숍이 서울에서 찍은 사진을 몇 가지 보겠습니다. 사진 3은 남대문 사진입니다. 좌우로 초가의 민가가 들어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진 4는 서울의 광화문 일대입니다. 사진의 가운데 광화문이 보이고 왼쪽에 경복궁이 보입니다. 이 일대는 기와집으로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진 5는 서울의 남쪽 거리라고 되어 있는데 길의 양쪽에 초가와 기와집이 늘어서 있으며 길에는 사람들의 왕래가 있는 것이 보입니다. 사진 6은 서울의 자파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파는 물건이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여행할 때 부딪히는 문제의 하나가 여비를 지불하는 데 사용되는 화폐였습니다. 개항장이나 서울에서는 일본의 엔이나 달러로 환전할 수 있었지만 내륙에 들어가면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50일간을 체류한 비숍은 나룻배로 한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한 달 이상 남한강과 북한강 주변을 답사한 다음 나룻배를 버리고 육로로 금강산을 거쳐 원산으로 향하게 됩니다. 화폐에 관한 비숍의 설명을 인용하겠습니다. 나는 내륙지방을 향하는 모든 여행자들을 괴롭히던 돈에 관련된 어려움 때문에 상당히 우려스러운 계획을 잡게 되었다. 일본의 엔화와 그 잔돈들은 오직 서울과 개항장에서만 유통되었으며 은행이나 환전상은 내륙 어디에도 없었으므로 현금만이 유통되었다. 당시 한국의 화폐 가치는 명목상으로 달러당 3,200푼에 달했다. 이 동전은 수백 개씩 밀집근에 꿰어져 있는데 그것을 세는 것이나 운반하는 것이나 지불하는 것이 모두 성가신 일이 된다. 100엔을 현금으로 운반하는데 6사람 또는 한 마리의 조랑말이 필요하다. 단 10파운드에 불과한 것인데. 여기서 현금이란 엽전을 말하는데 현재로 비유하자면 몇백만 원이 드는 여행 경비를 모두 10원짜리 동전으로 짊어지고 가서 지불해야 하는 상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진 7은 비숍 일행이 여행을 떠나는 모습입니다. 조랑말을 타거나 짐을 싣고 이동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진 8은 비숍 일행이 한강을 거슬러 올라갈 때 이용했던 나룻배입니다. 이 나룻배를 이용할 때에는 조랑말을 데리고 갈 수가 없고 엽전을 바닥에 까는 방식으로 운반했습니다. 당시 외국인 여행자들은 그들의 영사를 통해 외교부에서 지방관청으로 보내는 단자라고 불리는 편지를 지참하고 이를 지방관청에 보이면 음식과 교통 또는 돈에서 여러 가지 편의를 얻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과는 달리 지방관청에서는 외국인에게 제공한 편의의 대금을 중앙정부로부터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따라서 지방관청에서는 이를 탑닥스럽게 여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비숍은 이러한 제도를 이용할 수가 없었고 결국은 여행 중에 사용할 엽전을 나룻배의 바닥에 깔아서 운반하였습니다. 여행 중에 남한강을 돌아 나와 단양에 도착했을 때 바꾸고 간 엽전이 다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갖고 간 은하를 엽전으로 바꾸고자 하였지만 아무도 은의 가치를 믿지 않아 교환하지 못한 채 하루를 허비했고 환전을 위해 다시 서울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제천 근처의 마교 장터에서 은하 70개를 6,000냥의 동전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장정 6명을 동원해서 동전을 100가지 날라 배의 바닥에 다시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시기와 지역에 따라 상황은 달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창을전쟁 발발 후에 비숍은 조선을 떠나 중국의 각지를 답사한 후 일본을 거쳐 1895년 겨울에 다시 조선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 평양을 비롯한 조선의 서북부 지방을 답사하는 과정에서 화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언급이 나옵니다. 일본의 영향 아래에서 은으로 만들어진 엔화는 서서히 한국 경제의 내부로 침투하고 있었다. 때문에 나는 새로 주조된 한국의 주화의 견본조차 본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번의 여행처럼 돈을 한 짐 싸들고 다녀야 한다거나 엔화를 거슬러 받을 수 없어서 곤란에 처하는 불편이 없이 모든 여관에서 쉽게 통용되는 커다란 엔 은화를 사용하면 되었다. 청일전쟁 이후 일본의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엔화의 조선 내 유통도 확대되어 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숍은 조선의 상거래 규모가 미미한 수준이어서 상업이 아직 발달하지 못했다는 점을 곳곳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의 상점에 관한 묘사를 보겠습니다. 상점들 역시 서울의 인상을 초라하게 느끼게 하는 데 큰 몫을 한다. 대개 서울의 상점에서 내다 파는 물건들을 다 합해봐도 6달러 정도에 불과하다. 나는 종각 옆에 있는 서울에서 가장 큰 상점에 한번 가보았다. 가게 안의 상품들을 모두 한아름에 들어올 만큼 작은 것이었다. 서울의 3대 대로 가운데 하나는 걷다 보면 큰 길에 수레로 된 움직일 수 있는 가니매점이 두 줄로 늘어서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곳이나 다른 상점에서 거래되고 있는 한국의 중요 상품 22가지를 든다면 아래와 같다. 면제품 옷감, 집신, 삿갓, 도자기, 촛대, 빗, 유리구슬, 담뱃대, 담배쌈지, 타구, 뿔테안경, 한지, 목침, 사방침, 부채, 임급병, 말안장, 빨래방망이, 곶감, 알사탕, 미역, 버섯 등이다. 이 밖에도 유럽인들의 저급한 취향이 그대로 배어있는 겉으로만 번드르르한 외제 수입품의 조악한 콜렉션이 있다. 6페니짜리 등유, 손거울, 번쩍거리는 그릇 등이다. 평범한 노쇠 식기 세트와 기타 노쇠 제품들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검은 라커칠을 한 목공 제품에 조개 껍질로 전통 문양을 만들어 붙인 제품이 종종 팔리기도 한다. 또한 비단에 금실로 자수를 놓은 제품들이 있으나 그 디자인이 거칠고 색깔도 조야한 것이 많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영국 공사관이 있는 거리를 장롱의 거리라고 부른다. 이들 장롱은 비록 크지 않지만 정말로 멋있다. 이러한 제품들은 철저히 한국적임에도 불구하고 극도로 화려하다. 서울에는 상설 상점이 있었지만 지방으로 가면 5일마다 서는 장시를 제외하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컨대 황해도의 봉산의 장터에 관해서는 비숍이 거래된 상품을 거의 망라하듯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의 묘사를 들어보겠습니다. 마을에는 가게라고는 없었고 있다 해도 아주 적었다. 누구도 상품을 저장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장날을 제외하고는 무엇을 산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다. 평상시 잠잠하고 답답했던 마을들은 장날에는 일변한다. 떠들썩해지고 울긋불긋해지고 사람들의 물결로 뒤덮이는 것이다. 이른 아침부터 공식적으로 지정된 장터로 가는 길은 농부들이 팔거나 물물 교환할 물건들로 가득 찬다. 그 옆에 큰 길에는 보부상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거나 짐꾼이나 황소의 짐을 싣고 간다. 몇몇 사람들은 노점 진열대를 세우고 비단, 모시, 호박, 허리끈, 단추, 조그만 거울, 담배 쌈지, 색경 등을 판다. 그러나 많은 양의 필수품과 사치품들은 대부분 낮은 탁자나 땅 위에 누인 돗자리 위에 전시되는데 상인은 시설물을 설치하기 전에 집주인에게 얼마가 돈을 치른다. 비숍은 마치 장에 나와 있는 물건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을 듯이 더 이어집니다. 비숍은 각 품목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기도 하였지만 여기서는 품목을 나열하겠습니다. 즉 참깨가 빽빽히 박힌 엿, 사탕 과자, 일본과 영국산 셔츠감, 삼배옷, 터키산 빨간 무명옷, 얇은 비단, 아날린과 샤프란, 인디고 등의 염료, 성냥,
나무 빗, 금속 머리핀, 돈지갑, 전라도에서 온 종이, 집으로 된 돗자리, 부싯돌, 아마포나 집이나 갈대로 만든 모자, 한국에서 생산된 조잡하고 좁다란 면옷, 말 제갈, 남학신, 철제 제품으로서는 냄비, 가래, 문고리, 못, 그리고 여러 용도로 쓰이는 장독들, 그 외에도 우비, 기름종이, 모자덮개, 고춧가루, 쌀, 완두콩, 두부 등입니다. 이들은 농민들이 장시에서 어떤 품목을 구입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들 중에는 농민이 내다 파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보부상에 의해 공급된 것입니다. 제법 다양한 물품들이 장시에 나왔는데 그 중에는 일본이나 영국산 면제품이나 잡제품이 포함되어 있어 수입품이 농촌의 장시를 통해서도 소비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장시의 거래량은 그다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 품목을 나열한 다음 뒤이은 비숍의 묘사에 따르면 거래는 매우 더디게 이루어졌고 모여든 사람들도 몇 시간씩이나 그들 사이에 서 있었던 얌전한 항소처럼 되게 조용했다. 오후 늦게 행상인들은 짐을 꾸렸고 다음 장터에 들르기 위해 출발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는 비숍이 관찰하지 못한 큰 돈벌이가 되는 상거래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론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내가 묵었던 집은 집주인의 중개 사업의 대상이 되는 상인들이 많이 드나들었고 오락은 일상생활이 되었다. 비숍의 일행으로 통역을 맡았던 관료 출신의 이 씨는 매일 저녁 식사에 초대되었고 마지막 날 저녁에는 그를 초대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겼다. 그 식사의 1인당 음식값은 세인트 레스토랑의 저녁값과 맞먹는다. 소음은 이들 모임의 필수적 요소다. 남자들은 가장 큰 목소리로 고함을 지른다. 라고 하였는데 이 인용은 평양을 방문했을 때 경험한 일인데 상인들의 씀씀이가 비숍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의 소비 지출을 감당하려면 전술한 서울의 상점과 농촌의 장시에서의 돈벌이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조선의 농업이나 농민에 대한 언급이 여기저기 나옵니다. 먼저 한강 유역의 주민들에 대해 언급한 언급과 다른 지역의 농업에 관해 묘사한 부분을 인용하겠습니다. 주민들은 말 그대로 농부들인데 대부분이 양반으로부터 농지를 빌어 쓰고 있다. 토지 소유자는 추수를 마친 후에 그들을 쫓아버릴 수도 있는 권리를 갖고 있었지만 억압적으로 그 권리가 행사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지주는 씨앗을 제공하며 농부는 지주에게 소출의 반을 지불하였다. 몇몇 사람들은 땅을 사서 권리 증서를 획득하였다. 1894년에 그들은 하루에 경작할 수 있는 땅의 크기를 기준으로 매겨진 세금을 지불하였고 보리, 콩, 쌀, 목화에 대해서도 세금을 지불하였는데 그 총합은 변동이 있었다. 돈은 거의 유통되지 않으며 물물 교환으로 거래가 행해지거나 혹은 농부들은 자기 노동으로 대가를 지불하기도 한다. 농부들의 가장 중요한 지출은 좋은 의복용으로 외국산 면제품을 사는 것이다. 내륙 수로의 종착지로 잘 알려진 영월에서 이것은 서울보다 더 비싼 가격인 50cm당 30전으로 팔리고 있다. 장안사에서 원산까지 육지 여행을 하는 동안 나는 한강 유역에서보다 한국의 농업을 더 잘 관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 일본의 정갈함과 산뜻함, 중국의 부지런하고 알뜰함에 비해 한국 농업은 다소 해프고 정리되지 못한 감이 들었다. 여름에 김을 매주어야 할 잡초가 남아있고 돌멩이들이 밭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 돌 주위와 논둑은 울퉁불퉁하고 그리 보기 좋지 않은 농가의 돌담은 심히 파손되어 있었다. 들을 가르는 좁은 길은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농고랑도 똑바르지 않았다. 그러나 대체로 작물의 발육 상태는 좋았고 대부분의 작물이 생각했던 것보다 청결했다. 가축은 거의 없었고 서울 주변이나 도시 근교의 지역을 빼고는 비료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도 땅이 충분히 비옥하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한 것이었다. 비숍은 같은 시기의 일본과 중국을 두루 답사하였기 때문에 한국 농업의 특징을 그들과 비교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비숍이 조선에서 답사한 지역은 남한강과 북한강 주변 지역과 거기에서 원산에 이르는 지역, 그리고 황해도와 평안도의 서북지방이어서 전라도와 경상도의 농촌이 빠져 있는 것이 아쉽습니다. 그곳에 사는 농민이나 양반 또는 관리들에 관한 묘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양반 관리들에 대해서는 한국 사회의 기생충이라 할 정도로 평가가 혹독합니다. 여주를 방문했을 때 그에 관한 서술을 소개하면 관아 안에는 한국의 생명력을 빨아먹는 기생충들이 우글거렸다. 거기에 티롤 모자를 쓰고 푸른색의 주색인 조잡한 면직 제복을 입은 군인들과 포졸들, 문필가들, 부정한 관리들, 늘 일이 손에 달린 척 가장하는 전령들이 있었고, 많은 작은 방에는 더욱 많은 사람들이 마루에 모여 앉아 서의 도구를 옆에 놓고 긴 장죽에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주엔 높은 양반이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래서인지 단지 700호 가구를 가진 마을의 지방관은 자연히 그리 높은 지위가 아닌 것 같았다. 지방관이 부임해 왔을 때 그들은 낮춤말을 쓰고 마치 그들의 하인에게나 하는 명령을 내렸다. 지방관 또한 그렇게 주로 서울에 살면서 가끔 넓고 정성 들여 장식한 관아의 폐허 같은 자신의 근무지에 내려와 일을 하고 약탈품을 나눠 갖는 것이다. 결국 양반들은 그들이 무슨 계략을 세워도 다 할 수 있다. 이런 일은 여기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거의 모든 강변가의 지방관들은 부재 중이며 대부분의 시간을 수도에서 조세를 짜내는 데 보내고 있다. 나는 3명의 다른 지방관들과 비슷한 면담을 했다. 나는 사면을 현금으로 바꿔달라는 요구 외에는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때마다 금고가 비어있다는 소리를 들었다. 양반 관리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인 묘사는 비숍을 대하는 그들의 불친절로 인해 강화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묘사된 그 일들은 모두 비숍이 직접 관찰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며 그녀가 만난 조선에 살았던 선교사나 외교관들의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도 생각됩니다. 농민에 관한 비숍의 인식은 다음의 묘사에서 잘 드러납니다. 만일 가난이라는 것이 생필품의 부족이란 뜻으로 이해되는 것이라면 한강 유역의 계곡들에 사는 주민들은 결코 가난하지 않다. 사람들은 그들 자신을 위해서나 한국의 관습에 따라서 그들에게 환대를 바랄 수 있는 길손을 위해서나 충분한 정도의 생필품을 가지고 있다. 아마 그들은 모두 빚을 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채의 굴레를 목에 감고 있지 않은 한국인은 정말 드물다. 말하자면 그들은 생활에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물품보다는 돈이나 재산이 결핍되어 있는 것이다. 그들은 게을러 보인다. 나는 정말로 그렇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한국인들이 자기 노동으로 획득한 재산이 전혀 보호되지 못하는 체제 아래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만일 어떤 사람이 돈을 번 것으로 알려지거나 심지어는 사치품인 노쇠식기를 샀다고 알려지기만 해도 근처의 탐욕스러운 관리나 그의 앞잡이의 주의를 끌게 되거나 부군의 양반으로부터 대부를 갚도록 독촉당하는 시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강 유역의 자작 농가들은 실질적인 안락함을 누리고 있는 것 같았다. 비숍은 경제 위에도 조선인의 관습과 의식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쏟았습니다. 한국의 무속신앙 또는 귀신이나 미신에 관한 서술이 대표적입니다. 예컨대 당시 조선인이 숭배하였던 귀신들의 족보나 서열, 무당이나 직관 또는 무당의 악기를 쫓아버리기 위한 축기법 등에 관해 상세히 조사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인용하겠습니다. 한국인들은 하늘과 땅과 별과 공기와 산과 강과 바다에 귀신이 가득 차 있다고 믿는다. 심지어는 귀신은 그늘진 나무, 계곡, 많은 샘, 그리고 산마루에 자주 들린다. 녹색의 언덕 비탈 위에 농사가 지어지는 평화로운 계곡 속에 풀이 우거진 골짜기에 나무가 많은 고지에 길과 강 옆에 심지어는 동서남북 어디에나 귀신은 널리 도사리고 있으면서 사람의 운명에 대해
극히 음성적인 장난을 통해 위안을 얻는다고 믿어진다. 또 귀신들은 지붕, 천장, 아궁이, 광과 석재 어디에든 있다. 그들은 굴뚝과 헛간과 마루와 부엌을 채우고 있다. 이러한 다신과는 자연의 냉혹함이 비교적 적어 자연과 거리를 두고 대상화하기보다 정서적 감정적으로 동화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환경의 영향으로 보인다. 한국인들이 지니고 있는 이러한 믿음은 그들을 소심한 불안에서 영구히 벗어나지 못하게 만든다. 귀신의 삶은 모든 면에서 한국인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그들의 부귀를 유지하기 위해서 귀신을 달래는 행위를 계속하게 만든다. 그리고 귀신은 그들의 숭배가 소홀할 때는 가차없는 재난으로 보복하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결국 평생 동안 귀신에 대해 노예적으로 복종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의식의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즉, 무당을 부르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비싸다. 무속 사업은 매년 2억 20만 달러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람들이 귀신의 은혜를 얻거나 불운을 피하고자 할 때는 그 중개인으로서 주술사를 고용하는 것이 필수라고 믿는다. 민중들을 억압하는 것은 의식에서 쓰여지는 재물이나 무당의 현세적인 권력이 아니라 무당을 고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다 라고 합니다. 이러한 무속신앙은 조상 숭배를 중시하는 일부의 식자층을 제외한 나머지, 즉 왕족을 비롯해서 빈궁한 초가집에 거주하는 하층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녀자와 대다수의 남성들의 의식세계를 지배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인에 대한 비숍의 인식은 그녀가 시베리아의 조선인 정착촌을 방문하게 되면서 크게 바뀝니다. 그녀는 러시아령 만주로 간 것은 2만 명에 가까울 것으로 추정되는 조선인들이 어떠한 환경에 있었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조선인이 자신의 정부가 아닌 다른 정부 아래에 있을 때 생활상이 어떻게 변할지를 관찰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마치 지난 1주차 강의에서 언급한 바 있는 제도의 실험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860년대부터 한경도로부터 국경을 넘어 굶주린 조선인들의 이주가 시작되었고 거의 항무지나 다름없는 프리모르스크를 중심으로 정착민이 16,000명에서 18,000명에 이르렀습니다. 1884년 이전에 이주한 조선인들은 러시아의 국민으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었고 자치가 운영되어 이 지역의 관리들이 한국인 가운데서 뽑혔습니다. 이들에 관한 비숍의 묘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곳의 한국 남자들에게는 고국의 남자들이 갖고 있는 그 특유의 풀죽은 모습이 사라져버렸다. 토착 한국인들의 특징인 의심과 나태한 자부심, 자기보다 나은 사람에 대한 노예 근성이 주체성과 독립심 또는 아시아인의 것이라기보다는 영국인의 터프한 남자다움으로 변했다. 활발한 움직임이 우쭐대는 양반의 거만함과 농부의 낙담한 빈둥거림을 대체했다. 돈을 벌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었고 만다린이나 양반의 착취는 없었다. 안락과 어떤 형태의 부도 더 이상 관리들의 수탈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한국에 있을 때 나는 한국인들이 세계에서 제일 열등한 민족이 아닌가 의심한 적이 있고 그들의 상황을 가망 없는 것으로 여겼다. 그러나 이곳 프리모르스크에서 내 견해를 수정할 상당한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곳의 한국인들은 번창하는 분홍이 되었고 근면하고 훌륭한 행실을 하고 우수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로 변해갔다. 이들 역시 한국에 있었으면 똑같이 근면하지 않고 절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했다. 이들은 대부분 기근으로부터 도망쳐 나온 난민들에 불과했었다. 이들의 번영과 보편적인 행동은 한국에 남아있는 민중들이 정직한 정부 밑에서 그들의 생계를 보호받을 수만 있다면 천천히 진정한 의미의 시민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나에게 주었다. 이것은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개인의 노력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가 경제 성장을 가져온다는
1주차 강의에서 살펴본 현대의 제도 경제학의 핵심을 19세기 말의 비숍이 정확히 깨닫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것도 단순한 이론적 추정에 그치지 않고 다른 제도 아래 살고 있는 두 조선인 집단의 경제적 성과를 비교한다는 실험의 결과에 의거해서 말입니다. 한 가지 추가하고 싶은 것은 비숍이 조선을 여행하면서 강도를 만나 가진 것을 뺏길지 모른다라는 불안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아래 인용은 서울과 그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느낀 소감을 언급한 것입니다. 즉, 한마디 덧붙이고 싶은 것은 유럽에는 서울처럼 치안이 잘 유지되어 여자들이 남자의 에스코트를 받지 않고도 자유롭게 나다닐 수 있는 도시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나 자신이 성벽 밖의 모든 곳을 어떤 사소한 불상사도 겪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직접 깨달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방을 돌아다닐 때도 외국인에 대한 과도한 호기심으로 자신에게 무리하게 굴거나 불편하게 만든 점에 대해 불만을 늘어놓았지만 치안에 대한 걱정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비숍이 만주에서 마적을 만나 기중품을 털렸던 것과 대비됩니다. 현재에도 서울은 세계의 도시 중에서 가장 치안이 잘 유지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00년이 훨씬 넘어 이어지고 있는 이 조선 사회의 특질은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